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와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나아가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이 혹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낡아빠진 집시는 이미 헤어져 발가락이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갱겹의 무명바지는 젖었다. 얼기를 반복하여 마치 쇠조각처럼 딱딱하게 굳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사내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넣어둔 이제는 체온으로 미지근해진 서찰 하나를 꽉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살기 위한 주문이자 죽은 주인과의 약조를 되새기는 피 맺힌 절규였다. 가야 한다. 기어이 가야만 한다. 내 다리가 부러져 기어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저승에 가서도 대감마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을 것이다. 만석은 얼어붙은 속눈썹에 매달린 눈송이를 거칠게 털어내며 다시 한번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았고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백색의 지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도대체 무엇이 이 늙고 병든 노비로 하여금 따뜻한 아랫목 대신 이 험한 설산을 넘게 만들었는지 그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닷새 전 그 참혹했던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할 것이다. 당시 진사댁 사랑방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평생을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왔으나 말년에 닥친 가세의 몰락과 화병으로 몸져 누운 늙은 주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 안 가득한 약, 냄새와 섞여 진동하는 피비린내는 주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음을 알리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은 피부치 하나 없이 오직 평생을 그 집 머슴으로 살아온 만석뿐이었다. 주인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만석이 급히 그 손을 맞잡자 주인은 혼탁해진 눈동자로 만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석아, 내 충직한 만석아, 나는 이제 틀린 것 같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가문은 기울고 빚쟁이들에게 집안의 기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털렸으니 내 죽고 나면 장례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만석은 주인의 야윈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대감마님, 그런 약한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의원 말로는 고비를 넘기시면 차차 나아지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인이 읍내에 나가 어떻게든 약을 더 지어올 터이니 제발 기운을 차리십시오. 하지만 주인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힘겹게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만석아, 내 마지막 청을 들어다오. 너도 알다시피 작년 흉년의 빚을 갚느라 분이를 저 멀리 황해도 땅 개성상인에게 팔아넘기지 않았더냐. 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위했으나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어린 것이 눈에 밟혀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으니 네가 부디 분이를 찾아 데려와 다오. 주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간절함만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만석의 가슴을 짓눌렀다. 분이가 누구인가? 만석이 업어 키우다시피 한 아이였고 비록 신분은 천했으나 그 영민함과 고운 심성은 누구보다 빛나던 아이가 아니었던가. 주인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만석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이어갔는데 그 눈빛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 비록 너에게 물려줄 재물 하나 없으나 방바닥을 뜯어보면 구들장 아래 내가 몰래 숨겨둔 엽전 꾸러미가 조금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노잣돈 삼아 떠나거라. 그리고 분이를 찾거든 내 대신 전해다오. 이 못난 주인이 미안했다고 부디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으나 그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이다. 만석아, 너 또한 이제 자유다. 분이를 찾아 데려오면 너희 둘이서 어디론가 떠나 남은 생은 남의 집 종살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삶을 살거라. 말을 마친 주인은 마치 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이내 잡고 있던 만석의 손을 스르르 놓으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만석은 주인의 시신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그것은 주인을 잃은 슬픔이자 동시에 평생을 의지해온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공포였으며 이제 홀로 세상에 남겨졌다는 고독감의 표출이었다. 장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상여나갈 돈마저 내놓으라. 행패를 부리는 통에 만석은 주인이 일러준 구들장 및 엽전 일부를 꺼내어 겨우 그들의 입을 막아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망한 집안의 꼴이 우습다. 수군거렸으나 만석은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주인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봉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평토장이었으나 만석은 사흘 밤낮을 그 묘 곁을 지키며 주인의 넋을 위로했다. 찬 이슬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던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인의 마지막 유언만이 맴돌았다. 분이를 찾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평생을 주인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수족으로만 살아온 그에게 자유라는 말은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으나 분이를 찾아야 한다는 명분만은 뚜렷한 이정표가 되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는 묘 앞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리며 다짐했다. 대감마님, 소인 만석이 맹세코분이 아기씨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그렇게 길을 떠난 것이 벌써 닷새 전의 일이었고 만석은 지금 사르래는 추위와 싸우며 황해도로 향하는 길목인 험준한 고개, 문경세제를 넘고 있었다. 주인이 숨겨둔 엽전은 빚쟁이들에게 뜯기고 장례비로 쓰고 나니 남은 것이라곤 고작 엽전 몇 냥과 말린 주먹밥 덩어리가 전부였기에 만석은 주막에서 잠을 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산기센의 바위 틈이나 버려진 성황당에서 쪽잠을 자며 이동해야만 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늙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만석은 몇 번이나 눈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때마다 그는 쥐고 있던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몸을 일으켰으나 체력은 급격히 바닥나고 있었다. 이대로 쓰러지면 끝이다. 내가 여기서 얼어 죽으면 누가 분이를 찾는단 말인가? 만석은 이를 악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꾸만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그때였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만석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는데 눈보라 너머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으나 호기심과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이 그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이었다. 행색을 보아하니 그 역시 길을 가다 변을 당한 나그네가 분명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지나치려 발길을 돌리던 찰나 노인의 보찜 사이로 삐져나온 붉은 댕기 하나가 만석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분이가 팔려갈 때 울면서 떨어뜨리고 간 만석이 주워 고이 간직하다가 주인의 장례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만석은 홀린 듯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잠들면 죽소.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으나 가슴팍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만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을 덮어주고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주먹밥을 씹어서 물처럼 만들어 노인의 입안으로 흘려넣었다. 그것은 만석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식량이었으나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려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었다. 한참을 주무르고 문지르자 노인이 기침을 하며 간신히 눈을 떴는데 초점 없는 눈동자가 만석을 향했다. 살려주시오. 네, 내 품에.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품속을 가리켰는데 만석이 그곳을 뒤져보니 낡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나왔다. 이것을 개성, 송방의 행수에게.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고 만석의 품 안에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만석은 허망하게 죽어버린 노인을 보며 망연자실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날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만석은 노인의 시신을 눈 속에 감해장하며 묵념을 올렸다. 비록 이름 모를 나그네였으나 그의 죽음은 만석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다. 인간의 생명이란 이토록 허무한 것이며 자신 또한 언제 객사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이 남긴 유언과 물건은 만석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었다. 개성송방? 분이가 팔려간 곳도 개성상인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우연이란 말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게 내린 계시란 말인가? 만석은 노인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와 붉은 댕기를 챙겨 품에 넣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기이하게도 노인을 묻어주고 나니 뼛속까지 사무치던 추위가 조금 가시는 듯했고 알 수 없는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 덮인 산길을 더듬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 아래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마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불빛은 마치 만석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의 눈망울처럼 애처롭고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산 아래 주막에 도착했을 때 만석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지나 다름없었다. 주막 주인은 만석을 내쫓으려 했으나 만석이 품에서 노인에게서 얻은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머니 안에는 뜻밖에도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만석은 깜짝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주인에게 흥정을 걸었다. 이것을 맡길 테니 며칠 묵을 빵과 뜨거운 국밥 그리고 노자 좀 융통해 주시오. 주막 주인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산삼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눕히며 긴장이 풀려오는 것을 느꼈다. 천장 석가래를 바라보며 만석은 죽은 주인과 눈밭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렸다.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주인의 유언을 차차 떠난 길에서 낯선 이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노자를 얻게 되었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개성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돈이 생겼다. 이것은 필시 조상님과 주인이 돕고 있는 것이리라. 기다려라 분이야. 이 만석 아재가 곧 갈 것이다. 가서 너를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꾸나.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만석의 코는 이미 우렁차게 골아떨어진 후였다. 그의 꿈속에서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거상 만석의 전설이 시작되는 첫 번째 밤이었다. 개성가의 정의 성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위압적인 자태로 만석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기와 소음은 평생을 시골 구석에서 땅만 파먹고 살아온 늙은 노비에게는 별천지와도 같은 충격이었다. 송도라 불리는 이곳은 조선 팔도의 모든 재화가 모이고 흩어지는 상업의 중심지답게 거리는 온갖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등짐 장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욕망과 활력이 뒤섞여 기묘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만석은 그 화려한 풍경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으니 그의 시선은 오직 행인들의 보찜 사이를 헤치며 누군가를,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한 사람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품속에 고이 간직한 죽은 노인에게서 얻은 산삼을 판 돈이 묵직하게 가슴을 때릴 때마다 만석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돈은 생겼으나 시간이 없다. 분이가 이 넓은 도성 어디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묻기를 수십 번 최간의 포목점이라는 단서 하나만을 쥐고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마침내 도착한 송방선의 규모는 만석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들이 첩첩산중의 산봉우리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대문을 드나드는 하인들의 수만 해도 예전 주인집 식소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아 보였다. 만석은 위축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대문지기에게 다가가 사정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남루한 행색을 본 문지기는 몽둥이를 들어 쫓아내려 하였다. 그때였다. 만석이 급한 마음에 품속에서 꺼내든 눈밭에서 죽은 노인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를 본 문지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행수 어른께서 찾으시던 물건이 아니냐? 잠시 후 안채로 안내된 만석은 비단 옷을 입은 눈매가 매서운 중년 사내와 마주 앉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 일대 상권을 쥐고 흔드는 최행수였다. 만석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노인의 최후를 전하자 냉철해 보이던 최행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 노인은 최행수가 잃어버린 평생을 함께 해온 늙은 충복이었던 것이다. 최행수는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가 내 사람의 임종을 지키고 유품을 가져다 주었으니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인에게는 은혜 갚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댁으로 팔려온 분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제게 돌려주신다면 이 산삼판 돈을 전부 내놓고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최행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장부를 뒤져보라고 하인에게 일렀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때가 꼬질꼬질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거친 염색일로 손은 트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예전의 고운 자태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만석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아기씨, 분이 아기씨. 만석이 목이 메어 부르짖자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던 여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만석 아재? 정말 아재요? 꿈이 아니지요? 두 사람은 체면도 잊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는데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워 지켜보던 최행수조차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다. 최행수는 만석의 의리에 감복하여 분이의 몸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만석은 굳이 산삼판 돈의 절반을 내놓으며 분이의 노비문서를 불태워달라고 청했다. 공짜로 데려가면 훗날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값 치르고 당당히 데려가야 이 아이가 온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이의 신분을 속량속대받은 만석은 남은 돈으로 따뜻한 옷과 식량을 장만하여 분이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했으니 혹독한 추위는 여전했고 노자를 노리는 도적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석은 분이를 지키기 위해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섰으며 낮에는 분이의 짐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앞장섰다. 분이는 그런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저 집안의 머슴으로만 여겼던 만석이 이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눈보라를 피해 들어간 산속의 폐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언 몸을 녹이던 중이었다. 만석이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불에 구워 분이에게 건네주며 투박한 손길로 그녀의 튼 손을 어루만졌다. 아기씨, 고생 많으셨지요. 내 이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향에 가면 다시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드리리다. 분이는 만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재, 이제 아기씨라 부르지 마세요. 주인마님도 돌아가셨고 집안도 망했습니다. 저는 그저 천한 계집일 뿐이고 아재는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뿐이잖아요. 분이의 눈빛은 모닥불 불빛을 받아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연정이 담겨 있었다. 만석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독신으로 늙어온 그에게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여인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행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고갯마루를 넘던 중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산적대가 그들을 덮쳤다. 놈들은 흉측한 무기를 휘두르며 짐 보따리를 내놓으라 위협했다. 만석은 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지팡이를 공봉처럼 휘두르며 맞섰다. 내 돈은 가져가도 좋으나 이 여인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만석은 늙고 병든 몸이었으나 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놈들의 칼날이 만석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으나 만석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그의 기세에 눌린 산적들이 주춤하는 사이 만석은 분이의 손을 낚아채 벼랑 끝 좁은 샛길로 몸을 던지듯 달아났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분이는 만석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아재,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그녀는 급히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만석의 상처를 동여매었다. 만석은 창백해진 얼굴로 빙그레 웃으며 분이의 뺨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습니다. 아기씨. 아니 분이, 네가 무사하면 내 팔 하나쯤 잘려나가도 상관없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분이는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두 사람은 비로소 확인했다. 이것은 주종 관계의 의리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연인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만석은 피 흘리는 팔로 분이를 꽉 껴안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다. 분이야, 우리 살아서 돌아가자. 가서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 내 너를 굶기지 않으마. 내 너를 울리지 않으마. 그날 밤의 약속은 만석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상처의 고통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남은 여정은 굶주림과의 싸움이었다. 도망치느라 식량이 든 짐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눈을 녹여 마시며 버텼다. 만석은 자신이 먹을 것을 몰래 분이에게 양보하며 허기를 참아냈고 분이 또한 그런 만석의 마음을 알기에 눈물로 삼켰다. 서로가 서로를 업고 부축하며 걷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마침내 저 멀리 고향 마을에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거짓골을 한 채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바로 서로를 얻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고향의 풍경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만석의 눈에 비친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주인집의 기와 조각들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논밭뿐이었다. 전쟁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 황량한 풍경 앞에서 만석과 분이는 할 말을 잃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다. 아재, 우리 집이 다 없어졌어요. 분이가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석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땅은 다시 일구면 된다. 우리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시작이다. 만석의 눈은 폐허 넘어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응시하고 있었다. 개성상인 최행수와의 인연, 그리고 오는 길에 목격했던 세상의 변화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잿더미 위에서 노비 만석이 아닌 거상 만석의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석가래가 앙상한 갈비뼈처럼 드러난 폐허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으나 그 황량한 잿더미 한복판에서는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곡괭이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깟 추위가 대수냐. 얼어붙은 땅이라도 파내야 씨를 뿌릴 것이 아니냐. 만석은 우통을 벗어젖힌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몸으로 언 땅을 내리찍고 있었는데 그의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차고 지나갔으나 만석의 눈에는 폐허가 된 집터가 아니라 장차 일구어낼 기름진 옥토와 거대한 기와집의 환영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진 담벼락 돌틈에서 온전한 솥단지 하나를 찾아내어 마치 천금이라도 얻은 양 기뻐하며 소리쳤다. 분이야, 이것 보거라. 솥이 멀쩡하다. 여기에 밥을 지으면 꿀맛이 날 게다. 분이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달려와 만석의 옷자락으로 솥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지난날의 그늘이 걷히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이 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너진 사랑채의 목재를 모아 비바람을 피할 작은 움막을 짓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아 살림살이를 장만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훗날 조선팔도를 호령하게 될 거상만석의 초라하지만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만석과 분이가 택한 생존의 길은 농사가 아닌 장사였는데 이는 만석이 분이를 찾아 오가는 길에서 목격한 세상의 이치 때문이었다. 산골짜기 우리 마을에서는 지천에 널려 발에 채이는 더덕과 도라지가 저 아래 읍내장터에서는 귀한 약재 대접을 받으며 비싼 값에 팔리더구나. 반대로 읍내에서 흔한 소금과 생선은 이 산골에선 금값이지 않느냐. 만석의 말에 분이는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재.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질을 해서 팔면 더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분이의 영민함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단순히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 정갈하게 말린 뒤 지프로 예쁘게 엮어 상품의 가치를 높였다. 흙이 묻은 채로 대충 내다 파는 다른 장사치들의 물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 보기 좋은 그녀의 물건은 장터에 내놓자마자 부잣집 하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보게, 이 더덕은 어찌 이리 뽀얗고 향이 좋은가. 내 값을 더 쳐줄 테니 가진 것 다 이리 주게. 첫 장사에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았으나 그 돈은 두 사람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만석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곧바로 다음 장사를 위한 미천으로 삼았다. 그는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산골 마을의 특산물인 버섯, 약초, 짐승 가죽을 사들였고 그것을 읍내 장터에 내다 판 돈으로 다시 소금, 바늘, 실 같은 생필품을 사서 산골 마을로 돌아와 팔았다. 소위 말하는 등짐장수의 고달픈 삶이었으나 만석은 특유의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신용을 쌓아갔다.
만석인의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그의 단골은 늘어만 갔다. 만석은 아무리 피곤해도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물건의 무게나 개수를 속이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한 번은 폭설이 내려 길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에 올릴 건어물을 주문한 노마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석이 밤새 눈길을 뚫고 물건을 배달하자 감동한 노마님이 물건값의 2배를 얹어준 일화는 장터의 전설처럼 회자되기도 했다. 한편 분이는 움막 안에서 만석이 가져온 장부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나 그녀는 콩과 팥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셈법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냈고 계절의 변화와 절기에 따라 어떤 물건이 귀해지고 흔해질지를 기가 막히게 예측해냈다. 아재, 이제 곧 대보름이니 잡곡과 견과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해요. 지금은 값이 싸지만 보름이 임박하면 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예요. 분이의 예측은 적중했고 미리 사둔 부럼과 오곡은 대목을 맞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만석은 엽전 꾸러미가 수북하게 쌓인 괴짝을 보며 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분이 너는 정말이지 제갈 공명도 울고 갈 여장부다. 네 덕분에 이 미천한 놈이 호강을 누리는구나. 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만석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비볐다. 아재가 밖에서 비바람 맞으며 고생하신 덕분이지요. 우리는 한 몸이니 누구 덕이라 할 것 없습니다. 재물이 모이자 만석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보부상을 넘어선 객주가주가 되는 것이었다. 때마침 개성송방의 최행수가 보낸 파발이 만석을 찾아왔다. 지난날의 인연을 잊지 않은 최행수가 황해도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인삼을 유통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만석을 적임자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는 만석에게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거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 그러나 자금이 문제였다. 인삼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진 전 재산을 털어놓고도 모자라 빚까지 얻어야 했다. 실패하면 다시 알거지가 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석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자 분이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재, 하십시다. 최행수 어른은 의리를 중시하는 분이니 우리를 이용하려 드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재의 안목을 믿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이의 격려에 힘을 얻은 만석은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집터와 모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개성으로 올라갔다. 최행수와의談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자네, 이 물건들을 다 팔지 못하면 어찌할 텐가? 최행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소인, 목숨을 걸고 팔겠습니다. 만약 팔지 못한다면 제 뼈를 갈아서라도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장사꾼입니다. 팔지 못할 물건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인삼은 조선 최고이니 없어서 못 팔지언정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석의 패기에 최행수는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다. 좋다. 내 자네의 그 배짱을 믿어보지. 물건을 내어줄 테니 마음껏 팔아보게. 만석은 최상급 인삼을 싣고 한양과 충청도, 경상도를 도는 대장정에 올랐다. 그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삼의 효능과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귀한 분에게 선물하려는 양반들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고가의 물건을 팔아치웠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만석의 행렬은 떠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해져 있었다. 수레에는 엽전꾸러미와 비단, 쌀가마니가 가득 실려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일꾼들도 수십 명에 달했다. 만석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거짓골로 도망치듯 떠났던 그가 이제는 마을을 먹여 살릴 거부가 되어
금에 환영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만석을 우러러 보았고, 과거에 그를 무시했던 이들은 앞다투어 머리를 조아렸다. 만석은 으스대지 않고 곧바로 움막으로 달려가 분이를 찾았다. 분이야, 내가 왔다. 약속대로 너를 호강시켜주러 내가 왔다. 분이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만석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축복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도 노비도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당당한 주인이었다. 그날 밤 만석은 마을 잔치를 열어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베풀었다. 왁자지껄한 잔치 마당 한 구석에서 만석과 분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다. 분이야,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곳에 기와집을 99칸으로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와 내 자식들이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만석의 야망은 거대했으나 그것은 탐욕이 아닌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가장의 절절한 책임감이었다. 분이는 만석의 잔을 채워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재,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재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난했을 때의 마음만은 잊지 말기로 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느 꽃보다 붉고 강렬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급격하게 불어난 만석의 재산은 이내 탐관오리들과 시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으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의 행복한 밤을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읍내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고 허리춤에 찬 육모방망이는 위협적으로 번들거렸다. 만석은 직감했다. 장사판의 경쟁보다 더 더럽고 치사한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주인장 계시오? 사또 나으리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포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만석은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만석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산전수전 다 겪은 만석이다. 내 금방 다녀오리다. 만석이 당당한 걸음으로 살인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분이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시련에 대한 여인의 직감이었다. 과연 만석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칼날 앞에서 자신의 땀과 눈물로 일군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놈. 천한 노비놈이 감히 양반의 탈을 쓰고 재물을 탐하더니 이제는 관아의 영을 거역하려 드느냐. 저놈의 주둥이가 열릴 때까지 매우 쳐라. 형틀에 묶인 만석의 등 위로 둔탁한 곤장 소리가 짝 하고 울려 퍼지자 살점이 터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만석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동원마당에 엎드린 그의 시야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흐릿해졌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드러난 엉덩이는 이미 붉은 선혈로 낭자해 있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단상 위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저 파렴치한 자들의 작태였다. 고을 사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만석이 압수당한 재물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갓을 쓴 사내가 부채를 살랑거리며 만석을 조롱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죽은 대감마님의 먼 친척 조카라 칭하는 조생원이라는 자로 집안이 망했을 때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만석이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었다.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만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치켜들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억울합니다. 소인은 이미 제값을 치르고 속량된 양민이옵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가 이리 모진 고문을 가하십니까? 만석의 절규에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탁자를 내리쳤다. 닥쳐라! 여기 조생원께서 증언하시길 네 주인이 임종 직전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내 놈이 문서를 위조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하더라. 노비가 주인의 재산을 훔친 것은 강상죄에 해당하니 너를 당장 차명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허나 내 너그러이 아량을 베풀어 내 놈이 훔친 모든 재산을 본래 주인인 조생원께 돌려주고 다시 노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이것은 명백한 날조이자 협잡이었다. 조생원이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약속하고 벌인 자작극임이 분명했으나 권력 없는 상인에 불과한 만석으로서는 항변할 길이 막막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만석의 집은 평화로웠다. 조생원이 불쑥 찾아와 내 당숙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놈이 너냐? 라며 행패를 부릴 때만 해도 만석은 그저 술 취한 객기라 여기고 점잖게 타일러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만석을 포박하고 집안의 모든 곳간을 봉인해버렸다. 분이는 울며불며 매달렸으나 포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고 만석은 죄인처럼 오라줄에 묶여 끌려가야만 했다. 차가운 옥사바닥에 처박혀 있는 동안 만석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힘없는 부후는 늑대 앞에 살코기와 같아서 언제든 권력을 쥔 자들에게 뜯어먹힐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옥졸의 비웃음과 다가올 고문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다시 형틀 위 곤장 세례가 이어졌다. 열대요. 집행관의 고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석의 정신은 아득해져 갔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분이와의 약속은 어찌하고 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저 도둑놈들에게 다 빼앗기는 것인가? 혼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만석은 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만이라도 무사해야 할 텐데. 내가 노비로 환천되면 그녀 또한 다시 노비가 되어 저 조생원 놈의 소나귀에 떨어질 것이 뻔했다. 그것만은 죽어도 막아야 했다. 만석은 혀를 깨물어서라도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나는 죄가 없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사또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손을 휘저었다. 독한 놈이로고 서명을 할 때까지 계속 쳐라. 죽어나가면 거적대기에 말아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동헌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닫혀있던 대문이 벌컥 열리며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당장 그 매질을 멈추시오. 놀란 사또와 조생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니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분이가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낯선 장정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대단하여 포졸들조차 감히 막아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분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형틀에 묶인 만석에게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아재,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말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분이는 눈물을 닦아내며 사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평소에 온순하던 분이가 아니었다. 지아비를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은 아모랑이와도 같았다. 사또 나으리,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물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여기 조생원이라는 자가 주인의 핏줄이라 하였습니까? 네, 그 증좌를 가져왔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낡고 바랜 서책 한 권과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만석이 옛 주인 집이 망할 때 챙겨두었던 족보와 가계장부, 그리고 개성송방에서 급히 파발로 보내온 정갈이었다. 조생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분이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족보를 보십시오. 조생원은 대감마님의 팔촌도 아닌 집안에서 파문당한 서자의 자식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 장부를 보십시오. 10년 전 대감마님께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아 절연당한 기록이 명명백백히 남아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남의 재산을 탐하러 온 도둑놈이 바로 저자입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당황하여 수염을 떨며 소리쳤다. 그따위 낡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가 된다는 말이냐? 계집이 감히 관할을 능멸하려 드느냐? 사또가 포졸들에게 분이를 끌어내라 명하려는 찰나 분이와 함께 온 낯선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비단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춤에는 개성송방의 문양인 소나무가 새겨진 패를 차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로 사또에게 서찰 하나를 건넸다. 사또, 저는 개성상인 최행수 어른의 대리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최행수 어른께서 이 고을 현감 나으리께 전할 말씀이 있다 하여 급히 달려왔습니다. 최행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최행수는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으로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도 줄이 닿아 있는 거물 중에 거물이었다. 또한 사또 자신이 과거 한양에서 벼슬을 얻기 위해 최행수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보았다. 내 사람 만석을 건드리는 것은 곧 나 송도상단을 적으로 돌리는 것인즉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네. 만약 억울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내 자네가 진 빚을 당장 회수함은 물론 사헌부에 자네의 비위를 고할 수밖에 없네. 서찰을 읽는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상의 분노를 사는 것은 파면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사또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이었다. 그는 돌연 표정을 바꾸어 조생원을 노려보았다. 여봐라! 저 사기꾼 놈을 당장 포박해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사또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네, 잠시 저자의 간사한 혓바닥에 속아 훌륭한 양민을 핍박하였구나. 조생원이라 칭하는 저 자는 파문당한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며 관할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해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당장 저놈을 하옥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은 만석을 풀어주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생원을 끌어안쳤고 조생원은 사또, 우리끼리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발악했으나 입에 재갈이 물려 끌려나갔다. 만석은 형틀에서 풀려나 바닥에 쓰러졌고 분이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재, 살았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분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분이야, 네가 나를 살렸다. 관할을 나오는 길 만석은 분이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렸다. 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석을 돈 좀 번 노비 출신 장사치로 보지 않았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그리고 거상 최행수의 비호를 받는 대단한 인물로 경외하고 있었다. 만석은 욱신거리는 엉덩이의 고통을 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세상은 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이번 사건은 만석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재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사람을 얻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최행수가 도와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만석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정직과 신용이 쌓이고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구원한 동아줄이 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다. 분이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이고 밤새 찜질을 해주며 곁을 지켰다.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만석의 손을 잡고 분이는 기도했다. 이 사람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은 평온하게 해달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만석이 툴툴 털고 일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분이를 마루에 앉히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분이야, 이번 일을 겪으며 내 결심한 바가 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돈이라는 것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내 이제부터는 버는 족족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이다. 만석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그는 관아보다 먼저 곳간을 열어 죽을 쑤어 먹였다. 빚 때문에 자식을 팔려 하는 이가 있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었고 병든 이에게는 약값을 대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조생원의 모략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만석을 단순한 부자에서 존경받는 이인으로 거듭나게 한 셈이었다. 그러나 만석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우지 못한 마지막 소망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고생한 분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온전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석은 분이에게 줄 비단 옷감을 몰래 장만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들에게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누릴 행복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과연 이 기구한 운명의 두 남녀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 청사초롱이 바람에 춤을 추고 흥겨운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잔칫날이었다.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마저 붙잡을 지경이었다. 대례복을 차려입은 신랑 만석의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나 그 입가에 걸린 미소만은 천하를 다 얻은 듯 넉넉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분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날에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하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노비문서가 불태워지고 떳떳한 양민이 된 두 사람이 백년 가약을 맺는 오늘, 하늘마저 축복하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을 쏟아붓고 있었다. 주례를 맡은 마을 촌장이 일동배례, 뜰 외치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혼례의 절차가 아니라 지난날의 모진 풍파를 함께 견뎌낸 동지이자 연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만석은 엎드린 채 생각했다. 대감마님, 보고 계십니까? 저놈 만석이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 사이 만석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람들은 그를 이름 그대로 만석궁 만스진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다. 황해도 인삼밭은 물론이어 충청도의 비옥한 논과 밭, 그리고 강원도의 목재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만석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곳간에 쌓인 곡식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장사를 하되 사람을 남기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기에 거래처 사람들에게 늘 후하게 인심을 베풀었고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거나 아예 탕감해 주는 파격을 서슴지 않았다. 다른 지주들이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며 혀를 찼으나 만석은 껄껄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가 배고파 받기에 아는 것이요. 곡식은 썩어 없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천년을 가는 법이지요. 분이 또한 안주인으로서의 덕망이 높아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고픈 과객이나 거린들을 그냥 보내는 법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꼭 대접하여 보냈다. 부창부수후 청후라. 부부의 인심이 이토록 후하니
그 집 문턱이 닳도록 복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러던 어느 해 조선 팔도에 끔찍한 대가뭄이 닥쳐왔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타들어가는 작물들을 보며 농부들의 가슴 또한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으나 추수할 것이 없어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으며 죽어나가는 참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인심은 흉흉해져 곳곳에서 민란의 조짐마저 보였고 가진 자들은 제 살 길을 찾느라 쌀을 감추고 문을 걸어 잠그기에 급급했다. 쌀 한 되값이 금 한 동과 맞먹을 정도로 치솟자 읍내 장터에는 굶주린 사람들의 아우성만 가득했다. 만석의 집 사랑방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집사들이 만석에게 고했다. 어르신, 우리 곳간도 여유가 있긴 하나 이 가뭄이 내년까지 간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곡식을 풀면 우리 식솔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버텨야 합니다. 만석은 깊은 고뇌에 빠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안채문이 열리며 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만석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덮어주었다. 나으리, 무슨 고민을 그리 깊게 하십니까? 이제는 중년의 태가 나는 분이의 얼굴에는 연륜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곡간을 열자니 훗날이 두렵고 닫자니 지금 죽어가는 저들의 비명이 귀에 쟁쟁하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 보오. 분이는 만석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으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눈보라치던 그 산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가진 것이라곤 주먹밥 한 덩이와 서로의 채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 다 써버리고 다시 빈손이 된다. 한들 저와 나으리가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킨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이의 말은 만석의 가슴을 내리치는 죽비와도 같았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내가 언제부터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던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눈밭에서도 생면부지의 노인을 구하지 않았던가. 만석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집사들을 불러 모으고 명했다. 당장 곡간을 열어라! 10년 묵은 쌀까지 모조리 꺼내어 죽을 쑤어라. 내 집 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 중에 굶주린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라. 집사들은 기겁을 했으나 만석의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서둘러 곡간 문을 활짝 열었다. 만석의 집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 수십 개가 걸리고 하루 종일 장작불이 타오르며 구수한 죽냄새가 퍼져나갔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굶주린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만석은 직접 국자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을 퍼주며 위로했다. 천천히 드시오, 체하겠소. 모자르면 더 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만석의 구휼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빚 때문에 자식을 팔거나 노비가 되려는 이들의 빚 문서를 모조리 사들여 마을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렸다. 이 빚은 하늘이 대신 갚아주셨네. 자네들은 이제 자유니 다시는 빚지지 말고 열심히 살게나. 불타오르는 문서 더미를 보며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만석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 불길은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봉화였다. 만석의 선행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인근 고을의 부자들까지 감화시켰고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임금은 만석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사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만석은 소인은 그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이웃이 없는 세상이 좋을 뿐입니다 라며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그는 임금으로부터 의민이민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정승판서의 벼슬보다 더 빛나는 영예였다. 세월은 다시 흘러 어느덧 만석과 분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늙은 만석과 분이는 기와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장성한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 재롱을 떨고 있었고 곳간에는 오래 수확한 뎁살이 가득 쌓여 풍요로움을 더했다. 만석은 주름진 손으로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다. 임자, 내 평생 장사를 하며 수많은 이문을 남겼지만 내 인생 최고의 장사는 바로 그날 눈보라 속에서 당신을 찾아낸 것이었소. 분이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지요, 영감. 최고의 장사는 당신이 그 험한 길에서 얼어 죽어가던 낯선 노인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우리를 살리고 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만석은 허어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삶이었다. 천한 노비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 갈 운명이었으나 주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충심,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겠다는 일념, 그리고 약한 자를 돕겠다는 연민이 모여 그를 거상으로 만들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부란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이 아니라 내가 베풀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감사라는 것을. 만석은 손자 녀석이 가져온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받아들어 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달다, 참으로 달아. 우리네 인생도 이 홍시처럼 고난의 떫은 맛을 견디니 이리 단맛이 나는구려. 분이가 오물오물 홍시를 삼키며 만석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넘어선 깊고도 잔잔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